저희가 그 신아키텍트 신호섭하고 신민경 선생님하고 박희선 선생님 질문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손 들고요. 어느 분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들 얌전하시네요. 네. 저는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그 신아키텍처 대표님들께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건축가란 미술관의 큐레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좋은 일로 보여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본받고 싶고요. 제 질문은 일반인들이 그 평수에 대해서 되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큰 평수를 원하고 큰 집에 살면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작은 평수를 좀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강박관념 물론 있죠. 물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큰 집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냉난방비도 엄청나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 10년 전, 한 2000년 초부터 9평 하우스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시작은 이제 마스자와라는 건축가가 1952년인가 이제 자기 아들이랑 와이프 해서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은 게 이제 9평 하우스의 시작인데 복층으로 해서 실제 살 수 있는 거주 면적은 6평까지 합치면은 15평짜리 집입니다. 세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고요. 그렇게 또 디자인이 돼 있고 그거를 주목해서 그 일본의 신진 젊은 건축가들하고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전시회를 통해서 한번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 원칙을 몇 가지를 정하고 보급을 시킵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생기고 들어가면 투명하게 견적도 볼 수 있고 어떤 건축가가 어떤 디자인을 했고 얼마가 들고 토지까지 매입하면 어떻게 되고 다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그런 어떤 주택시장 보급에 있어서 특히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땅콩주택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분위기하고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지만 아름다울 수 있고 뭐 작지만 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꼭 큰 집에서 살아야 뭐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 쪽은 그러니까 뭐 강박관념은 이제 앞에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랑 되게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그 평수가 나의 그 사회적 위치와 그 경제 상황을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평수가 클수록 내가 돈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 지금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세대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 신화가 붕괴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세대 간의 그런 이해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혜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성으로 할까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크셔서. 네. 저는 주택 관련 전 세계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 이주자들을 위해서 주택
고급 쪽에 정부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지은 집들이 남아 부른 상태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고급 쪽보다는 어떤 규제나 세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로 뭔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어떤 정부가 대체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모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중에 목돈 안 드는 내 집 마련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전 사실 그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가 빌려야 될 돈을 그냥 바로 집주인에게 은행에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거주인이 내도록 하겠다. 이게 대체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 건지 거주민한테 좀 은행한테 이득이 돌아가겠죠. 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자인 연구자니까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근데 그냥 아파트를 오랫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관련 자료들은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런 대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한국의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첫 번째는 중산층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우스 푸어도 걸려있고 가계대출 문제도 걸려있고 소득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큰 소비 수준도 걸려있고 그 일종의 중산층 계몽운동 같은 게 벌어져야 돼요. 소득 수준에 맞춘 그리고 노후를 고려한 내부의 어떤 소비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마도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립대학교가 개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아파트 사교육이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고리는 현재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이 유의미하게 먹혀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저축을 해야 되고 금리가 낮더라도 또 한 가지는 좀 그렇게 해서 중산층 내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 거품으로 올려놓은 집값을 전상 상태까지는 돌려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임대료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임대료 때문에 알바를 쓰더라도 돈을 지금은 5,000원 주는 거 7,000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지금은 지대가 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임대료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실제 소비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사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립대학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립대학교는 지금 박원순 시장 체제 내에 서울시립대 같은 모델이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좋은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근데 부잣집 애들은 안 가거든요. 중산층 애들이 많이 가죠. 귀족들이 가는 학교는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귀족들이 가는 학교는 사립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계급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개혁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물려 가지고 사교육 구조 조정하고 사교육 비용 줄이고 건물과 관련된 지대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야지 그 다음부터 어떤 정책이 유의미하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다 버티기예요. 이렇게 다 쭈그려 앉아 이렇게 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벌 받아 이런 정도의 정책이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누군가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망하겠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혜성 정책들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정부에서는 현찰만 계속 때려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분 먼저. 저도 지금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신학기특츠 이런 동네 건축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러니까 건축가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소규모의 클라이언트들을 대하면 되게 자기 어떤 상상하는 설계가 되게 뚜렷한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건축에 더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집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축가는 약간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로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건축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고 뭐 새로운 삶, 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공간, 뭐 이런 거를 설계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동네 건축을 하고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어떤 역할로 그 프로젝트를 풀어 나가시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가의 그런 건축가의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되는 것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보통 이제 그 작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축가들, 그러니까 스타 아키텍트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확고한 건축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지 그 건축이 전체적인 틀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그 일반인들이 상대할 수 있었던 분들은 보통 이렇게 허가방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건설업자라고 부르는 그런 업자들이랑과의 관계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정규 건축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건축 설계를 하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업자들이나 그 허가방들이 했던 역할, 그 시장을 말하자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 설계비로서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이벤트거든요. 그런 개인 건축주들한테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짓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 건축주들은 요구사항이 뭐 어떤 분들은 콘센트 위치부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세한 요구사항이 되게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처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막 연애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건축주랑.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서로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서로의 가치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뭐라고 할까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건축가도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좀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이나 어떤 그런 뭐 사회 변혁을 위한,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건축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큰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 프로젝트를 하는, 작은 건축을 하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층 위에 건축가의 캐릭터들이 좀 정해지고, 그런 어떤 그룹, 집단 또는 뭐 회사 시스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스템, 성격, 뭐 이런 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좀 약간 1대1 어떤 맨투맨식의 어떤 그런 건축주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건축적인 장치를 쓸 거고, 공간적으로 해결을 할 거고, 그게 어떤 식의 의미가 앞으로 생길 건지를 예측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풀어야지, 뭐 이거를 뭐 학교에서 이제 배운 어떤 그런 교육 그대로를, 물론 다 유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학교 수업할 때는 충실히들 하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더 뭐랄까 핵심 어떤 본질적인 것들 갖다가 파악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은 12월 달에 저녁이 이룬데는 지금 휴가 나온 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벨비 공세되고 제가 90년대생이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 강의에서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데 나중에 붕괴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부터 하게 됐는데 우선 뭐 아까 붕괴된다고 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옆에 계신 시나키텍처 분들이랑 비슷하게 좀 건축가의 스펙트럼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방향으로는 아예 그냥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 그때의 일들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좀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까요? PPT에서는 주거의 다양성이 나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을 먹잇감 삼아서 나와 있는 새로운 건축 형태가 있어요. 건물 형태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노후로 한두 채씩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월세로 5, 60만 원씩 받아서 그걸 노후 생활에 갖다 쓰겠다고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의 1차적인 미래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붕괴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붕괴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아픈데 계속 조금씩 아픈 것보다 한 대 맞고 끝내버리는 게 낫거든요. 계속 몸이 아프면은 그게 막 5년, 10년 아프면 진짜 이제 골병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픈 게 정상 상태인 것처럼 상황이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더 걱정인 거고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복수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70년대생들의 복수는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한국을 떠나버리고 친구들 중에 애 안 낳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사회적인 항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육비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씩. 왜냐면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서울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면 한 달,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학교 등록금에 맞먹어요. 영어학원을 안 보내도,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도. 특히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건축가로서의, 디자이너로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 나한테 심지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줬을 때는 이게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 여기 이 행사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건축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요. 그렇게 취하죠. 학생들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잘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답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누군가 그 답을 준다라고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이제 건축이라든지 건축가라든지 디자이너로서의 여러분들의 것이고 세대로서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미래 예비 건축가로서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이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여러분들 세대에 또 공통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이해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누렸던 것만큼의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도 고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를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 한 30만 명 정도 뭐 20대가 거주하는데 집단으로 갑자기 막 뭐 농촌으로 이주를 해버린다든지 그럼 일단 서울에 있는 원룸 빌딩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건 농담이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야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요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일단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 개개인들 같은 경우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또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는지, 무슨 대학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은 개인의 것이니까. 예. 자, 네. 대동 주민이기도 합니다. 스나키텍스 전공의 질문이 부담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실수도 있고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떨려서 적었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와인을 통해서 거기는 대동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포장으로 의미를 두는 마지막 하나였거든요. 인터뷰 하셨다던 부동산 지금 없고 카페인지 식당인지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본이라는 상업적으로 몰리는 그런 어떤 홍대나 그런 데도 있지만 저희 동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건축가가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이 그런 인테리어 그런 데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게 가져오는 그런 동네 혹은 그 마을 아니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일반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가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네 살면서 한 4년 됐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문방구도 이제 없고 학교가 2개나 있는 문방구가 없어요.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로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냥 질문을 그런 것들이 그런 사실들 사이에서 그런 건축가로서 그 개인 사무실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정신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을지 정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무대포 정신이었죠, 사실. 그렇죠? 아, 네. 정신병리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 환경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개동에 2010년 여름에 이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2년여 있는 동안 정말 바뀐 그런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점이 없어지는 것도 보고 저희가 와인하우스 그 6번째 칸에 있다가 그 첫 번째 칸으로 이사 오신 그분도 그 자리도 거기가 40년 된 그 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저희 붙잡고 그러세요. 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외집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부동산 약간 그 임대료만 올려놓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뭐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 40년 된 그 문구점도 그 유지가 안 되셔서 이제 결국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4평짜리가 임대료가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그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저한테 한 100억만 있으면 다 살리고 싶어요. 네, 진짜로. 뭐 한 1000억, 뭐 2000억, 뭐 쓸데없는데 정부가 돈을 안 쓴다면은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CIM, 뭐 시암도 있고 뭔가 건축가들이 꿈꾸던 시대도 있었고 뭐 빛나는 모더니스트들의 시대도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축가의 시대는 이미 간 것 같고요. 마스터들의 시대도 이미 오스칸 이마요 선생님 어젠가 그젠가 별세하셨고 105세의 나이로 네 아주 오래 사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저랑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 주어진 조건과 한계는 너무 극명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어떤 솔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거기서 뭐 과대포장할 것도 없고 거기 거품을 낄 것도 없고 그냥 어떤 진정성만 있으면은 나중에는 또 뭔가가 이해될 수도 있고 소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할 일도 못 할 것 같고요. 해야 될 일도 까먹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의식하고 공유는 합시다. 그런 쪽으로는 네. 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세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역시 박대상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우리가 우울해졌습니다. 저희를 우울하게 만드셨습니다. 눈도 오는데 게다가 금요일 저녁인데 뭐 저희가 이게 오늘 나눈 얘기가 건축의 일상성의 건축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극도의 옵티미스트건 페시미스트건 사실은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 우리가 김호 선생님의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러시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건축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고 나한테 맡겨진 일들이 뭘까라는 걸 한번 다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뭐 이런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낭만적인 날씨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포럼이 올해는 연세대학교 건축과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그리고 저희 정례건축문화재단이 함께 여러분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번 여러분 만났고요. 내년에도 좀 깊이 있는 이런 주제를 갖고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잘 보내셨죠? 네, 내년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